네, 설명을 시작하겠습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저는 이제 서울예고를 담당하게 된 영어 강사 김진혁이라고 합니다. 먼저 서울예고 이제 자녀분들 합격하셔가지고요, 전부 다 축하드리고, 이제 제가 자료집 아마 받으셨을 것 같은데, 이제 제 이름 써 있는 거 거기에 보시면은 제가 이제 유용한 정보들 몇 개 담아놓은 자료들도 같이 있을 거거든요. 그래서 그거 참고해 주시면서 함께 서울예고 어떻게 영어 내신 대비 진행할 건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제 소개는 그냥 간단하게 넘기고 그냥 바로 시작을 할게요. 자, 일단 서울예고 작년 내신 대비 분석을 한번 해봤는데요. 이제 내신 대비 이 기출 문제들을 통해 가지고요, 시험 트렌드를 확인을 해보고 그러면 어떻게 시험을 대비하면 좋을지 말씀을 드릴게요. 자, 일단 서울예고 내신의 전체적인 특징부터 말씀을 드릴 건데, 이게 무용과랑 미술과랑 그 다음에 음악과 이렇게 크게 두 개로 분리를 하더라고요. 정확히는 세 개로 분리가 되어 있는데, 무용 미술이 비슷하게 그 평가 계획을 갖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음악과가 조금 다른데, 이제 제가 분석한 자료는 무용 미술과에서 음악과는 약간 다를 수도 있습니다. 그래도 기본적인 범위는 비슷하니까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자, 일단 교과서 같은 경우에는요, 그냥 본문 두과 분량에 랭귀지 포인트라고 해서 문법이라든지 아니면 영어 표현들 다루는 그 파트가 있어요. 그 부분들까지 다 들어갔고, 그 다음에 모의고사가 아니라 부교재인데, 이제 부교재 같은 경우에는 매년 바뀌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일단 작년 같은 경우에는 EBS 올림포스 독해 기본 1을 썼어요. 그래서 그 중에서 24지문 정도를 채택을 해가지고 일단 시험 범위에 들어갔었고요. 그 다음에 단어장, 이게 제가 확인을 해보니까 처음에 서울예고 입학 신입생 안내책자에 보면은 거기서 외우라는 단어장하고 시험 범위에 들어가는 단어장하고 또 달라요. 그래가지고 능률복합 고교 필수편 1부터 20까지 작년에 들어갔어서 올해도 이제 입학한 후에 한번 확인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작년에도 일단 신입생들한테 외우라고 줬었던 단어장하고 시험 범위 단어장이 달랐으니까 제가 한 번 더 확인하고 학생들한테 안내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프린트로 선생님이 한 2장 정도 주시는데, 그 2장 정도 분량을 가득 채운 지문이 총 4개 정도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가지고 그런 4개까지 해가지고 시험 범위가 들어간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 문항 구성을 보시면은 일단 무용미술과 같은 경우에는 되게 독특하게 출제가 되는데요. 제가 과목 평가 계획 혹시 넣어놨는데 확인되실까요? 그 PPT 자료만 혹시 받으셨을까요? 다른 자료 받으신 거 없을까요? 들어있나요? 네, 거기 과목 평가 계획을 제가 미술과하고 이제 그 음악과하고 좀 분리를 해놔가지고 자료를 넣어놨거든요. 네, 그 자료 맞으십니다. 예. 저 혹시 한 번만 보여드려도 될까요? 저한테 자료가 없어가지고 요렇게 생긴 자료가 있을 겁니다. 예, 따로 자료를 하나 빼드렸어요. 감사합니다. 거기에서 두 번째 페이지를 보시면은 제가 무용미술과하고 이제 음악과하고 분리를 해가지고 평가계획서를 넣어놨어요. 이게 작년에 학교에서 공개한 거니까 아마 그게 가장 정확할 것 같은데, 지금 보시면 되게 특이한 게 뭐냐면요, 무용미술과 같은 경우에는요, 작년까지는 일단 서술형을 수행평가를 출제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수행평가 없이 그냥 시험만으로서 이제 내신 성적을 산출했었고, 그리고 되게 독특했던 게 뭐냐면 또 시험지를 살펴봤더니 서술형도 딱 3문항밖에 없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뒤에 슬라이드에서 보여드리겠지만 서술형 3문항도 다른 학교처럼 되게 어려운 서술형을 출제하는 게 아니라 그냥 한글 주고서 영작하는 문제가 출제가 되었었습니다. 그래서 특징을 조금 주목할 만한 걸 보시면은 일단 객관식이 90점, 서술형이 10점이었고요. 특히 객관식 문항의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어휘나 전체적인 내용을 이해할 수 있는가, 그런 것들로 문항을 출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선택지를 희한하게 전부 다 영어로 제시해요. 그래서 실제 수능이나 모의고사 같은 경우에는 한글로 선택지가 출제되는 문항들조차도 일단 여기 학교 시험에서는 전부 다 영어로 제시하고 있기 때문에 학교 선생님들이 어느 정도는 학생들이 독해를 할 수 있는지를 확인하고 싶어 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그 다음에 서술형은 3문항이 출제가 됐는데, 그냥 3문항이라 써있지만 사실 3문장을 영작하기예요. 그 중에서 한 문장은 4점짜리였고 2문장은 3점짜리였는데,
요 문장들도 출처가 어디였냐면 교과서 아까 말씀드렸던 랭귀지 포인트 있죠. 그 랭귀지 포인트에 해당하는 어법 사항을 담아서 한글만 그냥 툭 던져주고서 영어로 영작해봐라. 이런 문항들로 출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주요 특징을 살펴보면요. 객관식 같은 경우에는 일단 수능형으로 구성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휘나 내용이 중심으로 출제가 되기 때문에 지문의 전체적인 논리 구조를 확인할 수 있는지 그런 거를 물어보는 문항들이라고 할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교과서보다는 약간 부교재의 출제 비율이 훨씬 높고 부교재에서는 정확하게 내용을 숙지를 요구하는 문항들이 많이 출제가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서술형 문항은 아까 말씀드렸던 한영 영작이었고 랭귀지 포인트에 등장하는 예문들을 보통 랭귀지 포인트를 사용한다라고 하면 원래 핵심 어법에서 문제를 출제하시거든요. 근데 서울예고 같은 경우에는 랭귀지 포인트에 있는 A, B, C 항목을 전부 다 다뤄서 출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확인을 할 수가 있었고요. 그래서 이게 아까 말씀드렸었던 평가 계획인데 그래서 일단 무용미술과는 지필평가만 들어가고 수행평가를 따로 실시하지 않는 것을 기본 원칙으로 하고 있는데 이제 음악과 같은 경우에는 수행평가도 있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학생들 음악과 학생들이 있다고 하신다면은 저한테 수행평가를 문의를 주시면은 이제 함께 20점도 되게 중요한 점수니까 같이 처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서울예고에서 그러면 시험 문제가 대표적으로 어떻게 나오는지를 한번 보여드리는 건데 이게 실제로 영작 문제였어요. 이게 서술형 그 세 문항이었는데 그냥 딱 이렇게 한글만 던져주고서 서술형 문제는 영작하는 문제니까 세 문제에 세 문장을 한번 영작해보세요. 이런 식으로 출제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각각의 정답을 매겨보면 이렇게 되는데 요 문장들의 출처는 어디였었냐면은 교과서에서 그냥 변형하지 않고 그냥 있는 그대로 다 출제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교과서를 얼마나 꼼꼼하게 공부를 했는지를 묻는 문제가 서술형이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객관식 대표, 교과서 대표 문항인데요. 제가 아까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전반적으로 어휘와 내용 이해를 묻는 문항들이 출제된다라 그랬는데 지금 글의 요지를 묻는 문제잖아요. 글의 요지라는 것은요. 그냥 전체적으로 대의 파악이라고 해가지고 글을 쓴 글쓴이가 가장 크게 주안점을 두고서 하고 싶은 말이 무엇인가 이거를 파악하는 문제거든요. 그래가지고 실전에서 이거를 하나하나 한 문장 한 문장 다 해석하고 있으면 시간이 부족하기 때문에 제가 수업을 할 때는 이런 식으로 그 출제자가 중요한 문장을 말할 때 사용하는 시그널들 중심으로 다 그 교과서든 부교재든 다 도식화를 한 번씩 해줄 거고요. 그리고 이런 문장들을 읽어가지고 정답에 도달하는 능력 이런 것들도 같이 훈련을 해볼 겁니다. 그리고 이제 부교재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번에는 마르타를 힘들게 하는 요소라고 했으니까 구체적인 내용을 이해를 하고 있는지를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교과서는 전반적인 글의 흐름 위주로 물어본다면 부교재는 상세한 내용을 물어보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런 거를 파악하기 위해서는요, 실제로 읽었어야 되는 부분들이 이제 자세히 한 문장 한 문장 가면서 요 부분들 때문에 정답이 이렇게 갈 것 같네 이런 것들을 분석해야 되는 그런 영역들이 부교재에서 출제가 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본격적으로 시험 트렌드가 이렇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 수업을 진행을 할 건지를 말씀을 드릴 건데요. 제가 가장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은 일단 수업은 처음에 잠깐 제 양력 소개를 했는데 제가 지금 몇 살로 보일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나이에 비해서 일단 공부를 되게 많이 했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 박사과정까지 밟고 있기 때문에 그냥 전공자답게 되게 꼼꼼하게 가르칠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다른 학원 같은 경우에서는 여고를 담당하고 있는데 여고 애들 되게 이제 자세한 걸 원하고 까다롭잖아요. 그런데 그런 친구들이 진짜 남자 선생님인데도 불구하고 되게 꼼꼼하게 가르친다라고 할 정도로 하나하나 다 다뤄줄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개인 조교들을 많이 채용을 해놨어요. 그래가지고 학생들이 그냥 누락되는 학생들 없도록 철저한 관리까지 해가지고요. 이제 실제 성적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한번 최대한 노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수업 계획을 한번 보여드리면은 이제 기본적으로 토요일 1회 반으로 개설이 되기 때문에 지금 3월 5일부터 개강을 시작하면은요. 제가 중간고사 일정을 알아보니까 4월 28일이라고 지금 올라왔더라고요, 학교에. 그래서 4월 28일부터 시작되니까 총 8주차 정도 정규 수업이 있을 것 같고 시험 전에 직보 한번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요 수업 계획서를 보시면 가장 눈에 띄는 특징이 뭐일 거냐면요. 일단 교과서는
두 번 만에 수업을 끝낼 건데 그 이후에도 계속 뭐 쪽지 시험이라든지 아니면은 랭귀지 포인트를 따로 다뤄준다든지 하면서 끝까지 그냥 교과서도 쭉 챙길 겁니다. 그러면서 부교재도 밀리지 않게, 원래는 부교재가 더 출제 비중이 높으니까 부교재를 앞쪽으로 빼려고 했는데 약간 시험 범위를 선생님들이 자율적으로 조절을 하신다라고 해서 일단 교과서 하면서 2주 동안 확인을 하고 그 다음에 바로 부교재도 밀리지 않게 바로 진도를 나갈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과제 매번 올 때마다 학생들한테 과제도 주어질 거고 이제 현장에서 테스트도 진행을 할 건데요. 이제 보시면 알겠듯이 그냥 한 지문당 총 3번씩 테스트를 본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진행하는 테스트라든지 아니면 제가 또 여기 테스트를 마무리 짓고 나면은 그 전에 배웠었던 내용 담아가지고 전부 다 쪽지 시험을 진행을 할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쪽지 시험이라든지 테스트 결과 같은 것도 제가 다 정리를 해가지고요. 학부모님들하고요, 이제 학생들한테 다 문자로 발송을 해 드릴 겁니다. 그런 식으로 관리가 진행될 거고요. 그래서 이제 7주차까지 해가지고 진도를 이제 뭐 한 번 할 때마다 그냥 한 지문당 거의 3번씩은 돌리는 거잖아요. 그런 느낌으로 이제 진도가 끝나자마자 이제 마지막 주차에는요, 파이널 모의고사 해가지고 실제 서울예고 기출문제랑 트렌드가 비슷한 형태로 문제를 출제를 한 다음에 이제 그 자리에서 또 강독을 다 진행을 할 겁니다. 그래서 강독까지 진행을 하고 나서 이제 마지막 수업이라고 이제 느슨해지는 게 아니라 학생들별로 이제 7주 동안 봤으니까 어떤 학생들이 뭐가 부족한지가 잘 보일 거 아니에요. 그래서 학생들 개별 맞춤 과제를 또 제시를 해주려고 계획을 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여기 제가 과제로 주는 것 중에 쪽지 시험이 진행되는 날에는 항상 오답 노트나 문장 암기를 해달라고 이렇게 제시를 해줄 건데, 이거는 어머니들께서 집에서도 한 번만 더 가정에서 격려를 도와주시면은 학생들이 잘 참여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도 꼼꼼하게 관리를 하고 항상 문자로 알림 드릴 테니까요. 언제든지 편하게 문의사항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제 고등 영어잖아요. 중등 영어 때는 사실 중등 영어까지만 하면은 보통 영어를 암기 과목으로 알고 계시는 학생들과 학부모님들이 참 많으신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이제 고등 영어를 하면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는 영어는 속도가 아니라 방향이라는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제가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래도 나름 전공자니까 이제 전공할 때 가장 먼저 다루는 이야기거든요. 영어를 가르치는 사람으로서. 그래서 to know something과 to know about something을 구분할 수 있는가? 이게 사실 특히 요즘 학생들한테 가장 중요한 과제고 최종적으로 수능 영어에서 물어보는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 둘이 겉으로 보기엔 되게 비슷한 단어잖아요. 근데 저는 이거를 차이를 어떻게 규정하냐면 to know something이라는 것은 제가 실제로 무언가를 알고 있는 것, 그 다음 to know about something 하면은 그것에 대해서 알기 때문에 소위 익숙해진 것, 이렇게 말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학생들이랑 수업하면서도 되게 많이 강조할 부분이 뭐냐면 아는 것과 익숙한 것을 정확하게 구분할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되게 많이 강조를 할 겁니다. 그래가지고 사실 학생들이 공부도 되게 열심히 하고 지문도 익숙해졌는데 시험을 못 보는 경우가 있다면 대부분 아는 것과 익숙한 것을 구분하지 못하고 익숙한 상태에 남아있어서 그럴 확률이 높습니다.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수업 시간에도 질문을 던지고 과제로 제시되는 그런 문항들에서도 학생들 계속 생각해 볼 수 있게 그런 식으로 유도를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으니까요. 그래서 이제 제가 모토로 삼고 있는 말처럼 올바른 교육을 통해 가지고 시험날에 학생들이 자신 있게 영어를 풀고 돌아올 수 있도록 이제 노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